저희가 지금부터는 이 분야에서 가장 경험이 많으신 분들을 모시고 이제 패널 디스커션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계시는 분들을 모시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요. 우선은 저희 패널 디스커션으로는 여기에는 숨길 AI의 배용 대표님, 그리고 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윤순호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면 배용 대표님부터 간단하게 소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순빛 AI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배용이라고 하고요. 저희 순빛 AI는 생성형 AI 기술을 바탕으로 지금 현재는 체스 엑스레이 흉부 영상이라고 하죠. 거기에서의 초안 판독물을 생성하는 것을 제품을 만드는 것을 지금 첫 번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체스 엑스레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료 영상과 관련된 모달리티로 확장을 해서 의료 영상에 특화된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것을 지금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리자면 저는 이전에 뷰노에서도 꽤 오래 있었고 뷰노에서 있다가 구 카카오브레인이죠. 구 카카오브레인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치프 헬스케어 오피서로 AI를 활용해서 의료를 어떻게 하면 혁신할 수 있을까에 대해 다양한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오늘 참석하신 다양한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윤수호 교수님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서울대병원 흉부 영상에서 일하고 있는 윤순호라고 합니다. 저는 인공지능 연구를 하고 있고, 메디컬 IP에서는 CMO로 3년 동안 이제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고 상품화하는 역할을 했었고요. 지금은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AI 제품들을 리얼월드 밸리데이션을 도와주는 AI 지원 실장,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병원의 이제 창업 기업들을 도와드리는 이제 특화연구소의 전략기획실장, 그리고 병원의 이제 비정형 의료 영상 데이터를 모으는 이제 TFT의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생성형 의료 인공지능 이야기를 주로 할 건데, 이 분야에서 아무래도 큰 분야가 이제 의학, 영상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야기는 조금 이제 의료 영상 사이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윤수호 교수님께 첫 번째 좀 이제 질문을 조금 드려볼게요. 이제 병원에서 실질적으로 뭐 의료 인공지능, 특히 이제 영상의학과 이제 교수님으로서 생성형 의료 인공지능을 사용하신 것들이 있는지, 병원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뭐 진료 실무에는 없었다면은 이제 학회나 데모를 많이 접하시게 될 텐데, 이제 어떤 빈도로 접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저희가 이제 영상 쪽에서 보면 크게 그 겐이나 디퓨전 모델로 대별되는 사실은 영상을 생성하는 모델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현재 오늘의 주된 주제로 생각이 되는 이제 트랜스포머 기반의 이제 LLM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아까 전자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미 이제 기업에서 개발을 해서 상품화하고 있는 제품들이 일부 쓰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클래리파이라든가 에어스 메디칼의 제품들이 그럴 것이고요. 다만 이제 LLM 같은 경우에는 아직 병원에 사용하는 건 없고요. 다만 저희 학회나 아니면 저희 동료의 어떤 그런 관심들을 보면 굉장히 높고, 제가 며칠 전에 그 의학교육연구실에서 주관하는 이제 챗 GPT 뭐 이제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전국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교원 교수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마 그 의료 인공지능 학회에도 갔을 때 그 세션으로 모두 다 가서 정말 세션장이 가득 찼었던 제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임상 사이드에서도 그리고 연구자 사이드에서도 정말 뜨거운 주제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은 조금 이제 아무래도 교수님께서는 이제 어떤 혁신 부서 이런 것들 일을 하시면서 다양한 제품들을 좀 접하셨을 텐데, 그중에서 좀 인상 깊었고 이것은 병원에 도입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셨던 것들이 그런 사례가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또 반면으로 이제 학계나 어떤 같이 동료분들과 이야기할 때 이거는 조금 부족하게 느껴졌어라는 그런 것들이 아직 멀었다고 느껴졌던 점이 있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먼저 논의에 시작하기 앞서서 설명드릴 것은 병원은 기본적으로 굉장한 민감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할 수 있는 어떤 의료 인공지능이 기본적으로 인허가를 마치고 또 병원의 어떤 규제, 컴패터블하게 이제 된 상태에서 이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제약은 있고요. 저희가 경험하는 현재까지의 이제 LLM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챗 GPT나 클로드와 같은 결국 이제 제너러티브 한 퍼포즈의 이제 LLM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실제로 많은 저희가 진료나
진료는 어렵죠. 환자 데이터니까. 환자 데이터가 개입되지 않은 데서는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에 특화된 LLM이라고 한다면 사실 여기 순빛에서 이제 출시한 이제 그 제품이 있겠고,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연구용으로 접하긴 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인상적인 성능을 이제 느끼게 돼서 굉장히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제품을 접하시다 보니까 이제 흥미도 많으실 편인데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배용 대표님께서는 네. 이제 이전 히스토리상 이게 커리어상 계속 이제 의료 쪽으로의 AI 제품 많이 만드시고 이런 거에서 혁신을 만든 제품들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과정에서 의료진과 접촉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전 서비스부터 지금 서비스까지 서비스를 개발하면서 의료진으로 받은 피드백 중 이거는 굉장히 흥미로웠어. 내가 예상치 못했던 것이야. 또는 가장 기억에 남는 거 그런 것들이 좀 있었을지 또 궁금합니다. 어떤 분들이 저희가 작년도 말에 카카오브레인에서 체스 X에 대해서 초안 판독문을 생성하는 웹데모를 했었는데요. 그거를 좀 연구용으로요. 그걸 사용하시는 분들이 챗GPT가 처음 나왔을 때와 같은 어떤 임팩트가 느껴진다라는 그런 피드백들을 많이 해주신 게 되게 기억에 남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저희는 그 정도까지의 피드백을 그렇게 기대하진 않았었는데 확실히 챗GPT가 처음에 세상을 강타한 것처럼 인간의 언어를 이해한다기보다 인간의 언어를 흉내낼 수 있는 의료 AI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되게 큰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거를 바탕으로 되게 다양한 분들이 저희 제품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고요. 그래서 되게 좋은 피드백들을 많이 주셨는데 결국에는 그런 피드백들의 어떤 방향성이 아직은 뭔가 그 당시 이렇게 인간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는 건 되게 신기했지만 이거를 정말 깊게 분석했을 때는 이 AI가 이거를 정말 이해하고 말하는지에 대해서는 퀘스천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많이 캐치를 하고 더 겸손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은 의료진 분들한테 더 신뢰를 줄 수 있는 AI를 만들 수 있을까를 훨씬 더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제 자신이 좀 많이 좋아졌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저희가 이런 좀 약간 부족한 제품일 수 있지만 웹데모를 공개를 해서 결국에는 고객과 소통을 했던 그 어떠한 시도가 되게 좋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어떤 챗GPT 모먼트라고 하죠. 이것이 정말 내 삶에 도움이 될 것 같아라는 느낌을 준 거는 그거는 굉장히 강렬한 경험이었지만 이것을 어떻게 지속시키고 실제 현장으로 쓸 수 있는 제품 만들까 이거에서는 고객에 대한 어떤 관찰과 굉장한 집중과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번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카카오벤처스에서는 이제 다양한 축을 통해서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또 실제 현장에 계신 분과 개발하는 분들이 보셨을 때는 또 다른 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로 만든 어플리케이션이 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좀 가장 시급한 문제. 이 문제는 정말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지 우선 윤순호 교수님께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단순히 분석을 보조하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실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오면 좀 혁신적일 수 있을까요? 그 병원이 기본적으로 이제 인력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현재의 제너럴 펄포즈의 어떤 뭐 GPT나 클로드가 제공하는 그런 기능들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진료에 사용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혁신적일 가능성이 있고 굳이 어떤 의료에 한정된 어떤 그 파운데이션 모델이 아니더라도요. 다만 이제 제가 느끼는 거는 사실은 저희가 그 LLM의 어떤 한계나 능력을 계속 발전하고 있는 저희가 짐작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뭐 샘 알트만도 현재 나와 있는 어떤 LLM의 수준으로 저희의 미래를 판단하지 말라고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능성이 큰 대신에 어떻게 이게 환자의 아웃컴 또는 매출과 이어지지? 라는 측면에서의 그 그림을 그리는 게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를 어떻게 보여주는지를 집중을 해서 나오는 LLM이라기보다는 LLM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 아니면 그런 용도가 오히려 혁신적이라고 생각할 것 같고요. 그게 아까 보여주셨던 장표에서 어떤 프로바이더와 이제 공급자와 어쨌든 그 개발사의 간의 간극을 메꾸는 그래서 가장 그게 큰 갭이고 그걸 해결하는 것이 혁신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약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병원 사이드에서는 이제 의사의 사이드에서는 우리가 이걸 썼을 때 아웃컴, 즉 결과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좋아진다라는 그런 의학적 효능이 강력하게 느껴지거나 또는 병원의 운영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매출과 매출을 많이 높인다든지 그리고 비용을 혁신적으로 줄인다든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직접적인 그런 것들 많이 이제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제가 약간 궁금을 했었던 거는 이런 제품이 도입되었을 때 과연 누가 병원에서 편해지고 가장 효용을 많이 느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좀 있는데요. 만약에 물론 이제 제품이 명확하게 있는 게 아니어서 말하기는 애매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도입이 되었을 때 약간 이게 병원에 들어왔었던 이제 저숙련, 예를 들어서 수련 중인 사람들 그런 분들한테 더 강한 효용이 있을지 또는 이 업을 오래 하셨던 엑스퍼트급들에게 어떤 강한 효용이 있을지 좀 어떤 면에서 좀 더 효용이 있겠다라고 생각하셨는지 우선 임상 사이드에서의 좀 궁금증이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어떤 펄포즈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목적의 어떤 제품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얘기인 것 같고요. 일단 뭐 순빛의 어떤 그런 판독문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문가 집단한테 느껴지는 효용 자체는 현재로서는 굉장히 이제 성능 자체는 인상적이지만 소비자 또는 거기에 함께 동반해 사용된 사람 입장에서는 여전히 이제 그 실질적인 그 효용은 조금 의문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은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비용은 많이 들고요. 병원 입장에서는. 근데 그거를 결국 이제 비용을 많이 드니까 병원에서도 가장 기존의 페인 포인트, 가장 비용이 많이 들고 가장 대체가 어렵던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 병원에서도 여러 가지 환경상 그걸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병원에 시작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기업 자체에서 특히나 의료를 전문으로 하는 어떤 파운데이션 모델 업체가 있다면 그런 부분을 제시하셔야 되고 또 한 부분 저희는 이제 기대를 하고 제시하셔야 되는 부분에 기대를 하고요. 특히나 그게 단순히 좋아진다가 아니라 측정 가능한 매트릭으로서 그게 매출로 또는 환자 경험으로 아니면 환자 아웃컴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을 마련하셔야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역시 의료다 보니까 어떻게 에비던스를 쌓느냐 이런 것들이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약간 이제 개발을 하시는 입장에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 제품 개발을 하시면서 워크플로우의 여러 가지 뭐 스크리닝, 진단 그리고 보조 여러 가지 기능을 보았을 때 생성형 AI 어플리케이션이 가장 파워풀하고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야가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전 분야에서 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방금 윤순영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 저는 되게 공감을 하는 게 실제 사용하는 고객들한테 어떠한 밸류를 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돈을 더 벌 수 있냐, 매출을 더 만들 수 있냐, 아니면 어떠한 임상적으로 어떠한 그런 에비던스 좋게 만들 거냐, 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이거를 의료진이 전에 못했던 걸 해주는 AI와 사람의 어떠한 그런 의료진의 퍼포먼스를 좀 더 도와주는 아니면 일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포드 3라던가 아니면 뷰노의 딥카스 아니면 요즘에 ECG로 전에 휴먼이 판단할 수 없었던 신부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제품들이 해당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어떠한 의료진 분들의 그런 업무의 효율성을 올려주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 순빛이 지금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런 데에서 모든 생성형 AI 기술들이 활용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특정 한 분야를 꼽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다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은 저희가 이런 어플리케이션 설계할 때 좀 가장 중점적으로 어떤 것들을 고려해서 설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까 전에 어떤 에비던스 이야기도 있었고 어떤 임팩트 면도 많이 이렇게 제시하셨는데 좀 이게 메이커 입장에서는 어떤 거를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중에 그러니까 인간이 못했던 거를 하는 AI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수가에 좀 집중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이쪽보다는 어떤 의사분들의 업무를 도와주는 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마일스톤을
어떻게 잡는지가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실제로 사람도 뭐 유치원, 초중고 그리고 대학생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 어떠한 단계에 있는 사람한테 기대하는 기대치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기대치에 맞춰서 AI를 설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떠한 초등학생 정도의 AI를 만든다고 해도 이게 결국에는 고객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한다면 고객은 그걸 사용해 줄 거고, 그리고 그 고객은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저희한테 주게 되면 그게 오히려 계속 AI 발전의 선순환을 돌릴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고객이한테 도움되는 AI를 만들고 그걸로 AI를 더 발전시켜서 뭐 고등학생, 대학생 아니면 전문가 수준의 AI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마일스톤을 어떻게 잘 설계할 건지가 저는 이 의료 AI를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어떤 아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런 마일스톤에 따라서 제품 개발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다면은 개발하시는 입장에서는 병원과 좀 어느 단계에서부터 협업을 해야 실질적으로 그런 마일스톤을 내가 잘 따라가고 있는지 알 수 있고, 그러면은 병원에 어느 단계부터 좀 협업을 하기를 좀 원하시는지 좀 개발 측면에서 얘기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병원이랑은 당연히 초기부터 초기부터 예, 개발하는 게 좋고요. 그 이유는 저희가 AI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 좋은 양질의 데이터가 다 병원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원이랑은 초기부터 이제 개발하는 게 좋고, 그리고 어떠한 AI 모델을 개발할지에 대해서도 기획을 해야 되는데 이쪽 분야의 전문가들과 AI의 전문가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했을 때 확실히 좋은 방향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거는 당연히 처음부터 네, 간결합해서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쪽 분야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인지도가 높아져야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얘기 넘어서 한번 파운데이션 모델 이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큰 단위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면은 해외에서 뭐 아까 전에 제가 앞에 구글 빅테크 이야기도 했었고, 또 이외에 엔비디아 뭐 다양한 모델에서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고, 또 이제 대표님께서도 자체적으로 만들고자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기업이 주도하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어떤 정부와 학계가 컨소시엄을 이루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수님께서는 이런 학계 컨소시엄을 리드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모델을 구축하는 과정에서의 좀 어려움이나 힘든 점이 있을지 아카데미 사이드에서는 좀 어떤 걸 경험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아무래도 저희가 환자 정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이슈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특히나 우리나라는 이제 감염 데이터에 대한 규제나 허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소위 말하는 이제 챗 GPT라던가 클로드의 상업적인 가장 최신 모델들은 저희가 환자 데이터를 활용해서 연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불법이거든요. 물론 이제 그러한 허들임에도 사실은 이제 초기에 어떤 저희가 탐색을 위해서 연구진들이 불가피하게 연구를 진행하거나 어떤 협업을 모색하는 경우가 있지만, 일단은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서 그 결국은 이제 어떤 아주 좋은 인공지능 모델이 나오더라도 이제 그러한 기관 레벨에서 또는 국가 레벨에서의 그런 정해진 규제 내에서 어떻게 잘 부합하면서 그거를 운영할 수 있게 제시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뭐 한 가지 부가 설명드리면,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공공 기관을 묶여 있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이제 높은 클라우드의 보안을 이제 요구를 합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참 여러모로 그런 활용성에 있어서 참 많이 어려움이 있고, 기관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함께 노력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테크 사이드에서는 좀 어떤 어려움을 실제로 경험을 하시나요? 오늘 되게 자주 나오는 데이터인데요. 자주 나오는 말인데 데이터를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역시. 네, 그럼 그쪽에서 힘들게 합니다. 그렇죠. 확보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이제 각각 두 분이 이제 이 업을 하시는 분들로서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 의료에서의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 어떤 헤게모니를 잡는다면 병원이 좀 더 리드를 가져갈 수 있을지, 또는 테크 회사가 리드를 가져갈 수 있을지 서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어디가 과연 이게 큰 헤게모니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저는 약간 좀 이상주의인데요. 이게 어떤 집단이 헤게모니를 가져가는지보다는 저는 적절한 타이밍에 우리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지가 더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나라의 큰 상급종합병원 되게 훌륭하신 그런 훌륭한 병원들이 좀 개인적 각계 플레이를 좀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우리나라의 뭔가 인구 감소라던가 아니면 고령화에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잘 갖춰진 의료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이거를 AI화해서 전 세계적으로 수출하는 거에 관심이 되게 많은데요.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되게 강력한 그런 선진국들이 이기기 위해선 저는 모든 대학병원들, 그리고 의료기관들, 그리고 기업들이 힘을 합쳐야지 이게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쪽만 뭔가 윈하는 그런 전략을 짜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하나의 한마음 한뜻으로 윈윈하는 전략을 짰을 때 결국에는 여기에서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뭔가 우리가 다 할 거야라고 해서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이나 미국을 이기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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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배용 대표님께서는 국가적 단위 레벨에서 어떤 이제 그 경쟁력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캐주얼하게 던져주신 질문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질문입니다. 제 병원에 또 조직이 있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서도 연구자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경쟁력이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로 저는 이제 이해가 됐거든요. 그 예를 들어 가정을 해서 정말 슈퍼 휴먼에 가까운 노벨상보다 더 뛰어난 인공지능 모델을 제공하는 기업이 있다. 병원이 어떻게 헤게모니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저는 참 되게 많이 고민했고요. 결국 병원이 어떤 그런 인프라나 인공지능 모델의 수월성이나 에서 승부할 가능성, 그러니까 우위를 가질 사람은 매우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병원이 결국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헤게모니는 또 그 근거는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네. 데이터는 물론 이제 합성 데이터를 물론 만들 수 있고 합성 데이터가 가명 데이터의 어떤 기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많이 연구되고 있긴 하지만 환자의 고유한 어떤 치료 과정 중에 생성된 그런 데이터들은 어, 따라하기가 쉽지 않고 또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를 보면 합성 데이터로 생성된 인공지능의 성능은 실제 데이터에 비하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병원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데이터의 가치를 이제 올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병원에서 이제 서울대 병원에서 어떤 해가는 이제 어떤 집중하는 것들은 그러한 데이터들을 특히 아까 멀티모달 데이터 나왔는데 멀티모달 데이터는 핸들링도 쉽지 않고 클리닝도 쉽지 않은데 그런 걸 어떻게 규제에 부합하면서 IRB, DRB의 이제 허들을 넘어서 제때에 원하는 형태로 공급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실제로 인퍼런스를 해보고 어떻게 그거를 피드백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개선시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병원 경쟁력이 굉장히 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또는 제가 이제 속해 있는 제가 이끄는 어떤 그 병원 조직에서는 데이터에 앞으로도 집중할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어떤 이렇게 크게 양분을 한다기보다는 결국 다 같이 해결을 해야 하는 문제이고 하나만의 어떤 독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이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러면 마지막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고민했지만 근본적으로는 가장 큰 허들이 인허가가 있죠. 근데 요즘은 이 모델에 대한 인허가를 좀 어떻게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것인가, 이 프레임워크를 좀 어떻게 고민해 보실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흉부 엑스레이 같은 경우 암을 잘 찾아낸 것을 이거의 기능을 평가를 함으로써 우리가 인허가를 줬는데 최근에는 LMM이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 거다 보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방사선의 경우 질환 구분 없이 통째로 판독하고 그 결과를 평가한 후 인허가를 해보자라는 어떤 LMM에 대해서 또 다른 새로운 그 규제 프레임워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방향이 임상에 계시는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개발하시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국 다재다능함이 불러오는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태스크 스페시픽한 그러니까 어떤 특정 태스크에 집중한 모델이라면 저희가 그 태스크를 가지고 이제 평가하면 되지만 사실 이제 워낙 다재다능하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학회나 아니면 저희 전문가 입장에서도 조금 더 그런 제너럴 퍼포즈에 맞는 다재다능함에 맞는 이제 평가 기준을 마련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쉽진 않고 다만 이제 한국의 비교적 그래도 여러 가지 인공지능에 있어서 그런 어떤 평가 기준이라던가 그런 것들 빨리 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빨리 대응을 하고 여기 관련된 뭐 저희 화이트 페이퍼라던가 이런 것들 내려고 하고 있고 다만
결국은 일정 부분은 가능성을 생각을 하고 인허가를 해주는 프로세스로 가지 않을까 하는 게 조심스러운 제 입장이긴 합니다. 다만 아무래도-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요. 네. 병원은 좀 보수적이고 좀 우려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또 개발하시는 측면에서는 좀 어떤 가능성을 보고 계실까요? 인허가나 아니면 어떤 규제 프레임워크가 좀 바뀔 여지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 저는 바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기존의 AI 같은 경우에는 일반화가 되게 어렵다는 게 다들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안정성을 입증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좀 전향 연구라던가 아니면 인허가 트랙을 좀 쉽게 들어가게 해주고 여기에서 QA, 퀄리티 어슈런스 쪽으로 좀 더 무게를 실는 게 올바른 방향이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떠한 사람처럼 시험을 보게 한다라는 것도 저는 거기에는 반은 동의하고 반은 동의하지 않는 이유가 AI는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특화된 휴먼과 좀 다른 특성이 있어가지고 정말 문제를 잘 설계를 해야 하는데요. 근데 이 문제를 설계하는데 실제로 어떠한 판독과 인간 세상에 정말 복잡성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커버리지하는 그런 어떠한 테스트 데이터셋을 정말 잘 만들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 방향도 괜찮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각 분야에 계신 분들이 또 서로 같은 내용도 있고 또 다르게 생각하는 내용이 있어서 오늘 이야기가 굉장히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러면 오늘 이렇게 패널 디스커션을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조금 쉬었다가 앞으로 다음 이렇게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